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김성균 교수입니다. 우리는 화학물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정보에 마주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일상의 의식주 안에서 합성 화학물질은 존재합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 모든 곳과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죠. 마음만 먹으면 손 안에서 또 눈앞에서 빅데이터의 결과를 볼 수가 있고 또 학계, 정부, 기업의 통계 그리고 정보를 가져다 볼 수가 있습니다. 2018년도 통계청의 조사를 보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조사된 것인데요. 표를 보시면은 2011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사고가 있었죠. 이로 인해서 일본 수산물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컸습니다. 또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걱정이 당시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코로나와 큰 태풍 수해를 겪은 올해 10월달 다시 조사를 했다면 사람들은 코로나와 기후위기를 우선순위로 꼽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에 위험은 아직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왔고 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서 시의적절한 조치가 가장 필요하겠죠. 화학물질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많은 정보를 마주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뉴스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우리가 먹고 바르고 쓰는 것에서 해로운 것이 검출되었다. 그래서 걱정된다. 라는 점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이것을 접하는 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유해성과 위해성을 구분해야 됩니다. 유해성은 독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의 속성입니다. 그 물질이 폭발성이 있다 또는 발암성이 있다, 부식성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위해성은 그 반면에 사용량 또는 노출량이 고려되어 있는 현실적인 위험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설정된 노출 기준에 근거해서 마련된 현실적인 위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까지의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근데 이러한 위해성과 유해성을 구별하지 않으면 많은 혼란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유해한 것에 노출되었다 또는 검출되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걱정과 불안을 일으키게 되고 때로는 공포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비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올바른 문제 해결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출되지 말아야 된다. 이 부분이 누구 때문이냐에 대해서 서로 탓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은 서로의 책임을 전가하게 되고 과민 반응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끊임없는 논쟁이 이어지면서 그 올바른 문제 해결에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위해성이라는 부분들은 영어로 리스크라고 하는데 이것은 확률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출이 얼마만큼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독성도 과학 지식이 발전함에 따라서 알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나 과학자들은 특히 결과가 여러 가지로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결정론적인 평가를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즉 결론에 대한 불일치가 대중의 혼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래전에 모든 물질은 독이다. 독이 아닌 것은 없으며 정한 용량이 독과 용량을 구별한다라는 말씀을 남긴 분이 있습니다. 분이 계십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마주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뽑아봤습니다. 이 가운데 독이 아닌 것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독성학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안전하게 생각하는 것들도 너무나 많은 양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건강에 해롭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셨던 것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독약 또는 독이라는 것들은 작은 용량으로서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때 그걸 우리가 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독들은 적은 용량으로도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코로 들어왔는지 입으로 들어왔는지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독성 물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노출 기준이 필요하죠. 대개 이러한 기준치라는 것들은 동물 실험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사고가 난 그런 경험을 통해서 기준을 설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동물 실험에서 나온 경우라고 할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계수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 표는 벤젠의 노출 허용 기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농도를 보시면 100ppm에 가깝습니다. 이건 벤젠에 대한 노출 허용 기준인데요. 최근에 0.1까지도 떨어졌습니다. 그건 2차 대전 직후에
벤젠에 대한 독성을 견디는 정도가 지금보다 100배나 더 강했다, 1000배나 더 강했다라고 말하기 참 어렵겠죠. 독성 물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아무튼 이 기준치가 있어야 합니다. 기준치는 지식이 쌓이고 사회가 변화하면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치라는 것들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수명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독성은 그대로인데 독성에 대한 지식이 쌓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 나온 모든 물질들이 다 독성에 대한 기준치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물질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등록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물질은 굉장히 극히 일부분이고 그 중에 또 일부만이 유해 화학 물질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사람이 노출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 것들은 또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물질의 경우에는 기준치가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소재 또는 신규 물질이 나타났을 때 사실은 그 독성은 잘 모릅니다. 이 기준치는 또 보수적이어야 하죠. 민간군을 지키기 위해서. 네,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제품을 소비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친환경 제품이란 일반적으로 생산될 때 또 폐기될 때 지구에 부담이 덜 되는 그런 제품 또는 환경에 유익한 재료로 만든 것 또는 유해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그런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제품들이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레이블을 붙여서 권장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레이블이 붙어 있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좀 과장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가령 여기 표시된 예에 보는 것처럼 수질오염이 없는 세제, 사실 이런 부분은 과장이고요. 독성이 없다라는 것들도 아까 모든 물질은 독이다라는 그런 격언을 생각해 본다면 어떠한 독성이 없는 것인지 또는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표현을 하는 것이 더 정확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스페놀 A가 세상에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인데 비스페놀 A의 기능이 필요해서 기업에서는 만들어서 제품에 활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니까 그 성분을 뺐죠. 하지만 그 제품이 비스페놀 A의 기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는 다른 물질로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비스페놀 A와 그 대체제가 갑상선 호르몬을 어떻게 유도하는지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얀색 바탕에 있는 것은 T3, 이 회색 바탕에 있는 것은 T4라는 갑상선 호르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스페놀 A에 노출됐을 때 나타나는 모습과 비스페놀 A의 대체제인 다른 물질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체 물질은 신규 물질로 봐야 되는데 이것이 더 안전한 물질이다 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체 물질을 기업에서 사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독성을 인지하고 시장의 반응에 예민하게 대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이 더 안전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감시하고 이끌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정보화 사회에서 우리는 스마트한 소비자와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 저는 과학적 사고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업과학자가 아니라도 과학적인 사고는 필요합니다. 오래전에 힐의 그 인과성에 관련된 기준이 역학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인과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을 때 저희들에게 많은 지침을 주고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자면 A와 B라는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이 둘 사이에 원인과 결과 간의 인과성이 있는지 따져볼 때는 그 두 가지가 A가 증가하면 B도 같이 증가하는 경향, 그리고 얼마나 일관적으로 반복되었는가, 시간적인 선후 관계가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것은 특이적인 관계인가, 또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 그리고 실험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가 등등입니다. 오래전에 나온 지침이지만 현재에도 소중하게 잘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요즘에는 어떤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제2, 제3의 원인이 직접 간접으로 작용할 수 있다거나 또는 어떤 하나의 원인이 여러 가지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들, 또 이런 것들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새로운 지식으로 리뉴될 수도 있다는 부분들도 함께 추가되었습니다. 이런 과학적 사고를 한다면 우리가 접하는 많은 뉴스들이 어쩌면 여러 번 나왔다고 해서 매우 강조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비판적 글읽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나 또는 논문, 또 어떠한 일체의 그런 성명과 같은 그런 주장들은 타겟을 고려해서 만들어집니다. 즉 독자, 청자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자, 즉 스피커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 충돌은 없는지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 주장의 맥락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맥락을 살펴보는데 우리는 육하원칙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육하원칙은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누가 언제, 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당된 부분인데 저는 정보화 시대의 육하원칙에 대한 부분은 왜 그가, 또 왜 그때, 또 왜 그곳에서, 왜 그것을, 왜 그렇게 하였나 라고 이렇게 왜를 우리가 같이 연결시킨다면 그 맥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보라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만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치 있는 정보는 나와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함에 있어서 그 행동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가치 있는 정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서 지속 가능한 그리고 모두가 건강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함께하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각성한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행동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민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될 것이고 언론은 이런 논의가 공론화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마련하고 정치는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인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생활환경에서 마주칠 수 있는 화학물질의 그 독성과 안전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하면 좀 더 세상을 좋게 또 건강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